저희 로그라인명은 영화의 스포일러를 담고 있습니다. 네, 다시 돌아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화 속 한 줄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 로그라인명의 주명입니다. 김PD입니다. 저희 저번 주에 이어서 지금 은중과 상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전편 아직 안 보신 분들 없으시죠? 그거를 보고 나서 여기로 오셔야 이제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안 보셨으면 빠르게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이제 저희가 은중과 상현의 30대 그리고 40대 이야기를 해볼 건데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 드라마에서 제가 하나의 질문이 생긴 게 이 시점을 넘어가는 거를 후크를 계속해서 은중의 나레이션인 이때 우리는 만나지 않았어야 했다로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흥미를 이끌거든요. 네. 도대체 왜 만나지 않았어야 했을까? 이들한테 또 무슨 일이 일어나 버린 것일까? 막 이런 기대를 하게 돼요. 근데 이게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어요? 굳이 만나서 서로 또 상처를 주고받지 않아도 되지 않았을까의 의미로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쵸. 일단 표면 가장 첫 번째로는 그렇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얘랑은 그만 만나야 된다. 인연이라는 게 참 독한 게 왜 이렇게 자꾸 만나게 하는지 모르겠다. 라는 그런 은중이의 마음을 대변하는 말이었을 것 같은데 저는 이걸 조금 다르게도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진짜 이때 우린 만나지 않았어야 됐다. 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혹시 굉장히 실패한 관계나 연애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운이 좋으시네요. 저는 좀 실패한 관계들이나 연애들이 있는데 그럴 때 한 번씩 이게 너무나도 사랑하고 나서 헤어지면서 그 이후에 한 번씩 들었던 생각이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만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의 나는 아직까지 너무 어리니까. 지금의 너도 아직까지 너무 어리니까. 이거를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기에는 서로가 아직 너무 미숙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냥 이때 만나지 않았었으면. 내가 이 사람을 10년 뒤에 만났으면. 그거를 10년 뒤에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한 번씩 가장 좀 격했던 연애 중 하나를 여러분 떠올려 보시고요. 그게 한 3년 전의 일이라고 예를 들자면은 아니면 10년 전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한테. 다시 한번 돌이켜 봤을 때 지금의 나라면 그 사람하고 어떻게 사귀었을까? 지금의 나라면 그 친구하고 어떻게 관계를 쌓았을까? 지금의 나라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중의적이게 다가오긴 했어요. 뭔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은중이의 안타까운 마음 중 하나가 나레이션으로 나온 게 아닐까? 왜냐하면 이 드라마가 어쨌든 가장 현 시점과 과거를 드나들거든요. 그래서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듯이 나와요. 이게 왜 중요할까를 생각했을 때 단순히 흥미 유발이 아니라 현 시점은 어쨌든 40대니까 이 둘이 옛날을 돌이켜보게 되는 거예요. 은중이가 갑자기 백상에서 상현이가 자기 얘기 했다는 걸 들으면서 갑자기 1994년으로 가면서 초등학교 때 얘와의 첫 만남이 어땠지? 그리고 나서 20대 때 얘와 어떤 일이 벌어졌었지?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차라리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 일이 안 벌어지지 않았을까? 근데 또 이 일이 벌어졌기에 지금의 내가 이렇게 회상을 할 수 있구나. 지금의 내가 이 관계를 조금 더 이렇게 바라볼 수 있구나. 이런 여러 가지가 좀 담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의 이제 30대와 40대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들어갈게요. 자, 30대 이야기. 30대는 은중이는 영화 PD를 하고 있어요. 영화 제작 PD를 하고 있는데 사건별로 저희가 좀 이름을 정해봤거든요. 그래서 요 이름대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굿맨이라는 영화의 감독 변경 사건. 자, 3년 만에 광민규 배우라는 사람이 주동양 감독이라고 나오는데 이 감독이랑 이제 은중이랑 영화를 준비를 하고 있었죠. 이제 그 와중에 갑자기 드디어 영화 하겠다라고 크인 직전까지 갔는데 감독을 바꿔버려요, 제작사에서. 맞아요. 주연 배우가 이 감독을 원했다 하면서 경상현?
경승주. 경상이 누구야? 경승주 감독으로 바뀌는데 이게 이상윤 배우예요. 네. 이렇게 병영이 돼버리고 그 경승주 감독과 함께 상현이가 드러나죠. 맞아요. 나타나죠. 갑자기 맞아요. 회의실에. 이번에 같이 공동으로 PD를 맡아줬으면 하는 천상현 PD야. 그러면서 은중이가 다시 잊고 있었던 그 모든 트라우마 사건들을 막 받아들이면서 10년 만에 두 사람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애초에 주동현 감독이랑도 김상학이라는 촬영 감독이 있는데 그 사람을 쓰고 싶다. 그 김상학은 누구냐? 그 김상학이 맞습니다, 여러분. 네. 그 김상학이 촬영 감독이 됐어요. 그래서 설득을 하려고 하는데 김상학이 중간에 이제 감독도 바뀌게 되고 그리고 상현이가 PD로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그 역시도 고민을 많이 하죠. 합류할지 말지. 하다가 결국에는 합류를 하게 되고 세 사람이 또다시 무언가 하나를 함께 하게 됩니다. 이제 일적인 관계로 다시 만난 거예요. 그죠? 맞아요. 아, 정말 인연이란. 저는 근데 궁금했던 게 네. 처음에 경승주 감독이 김상학으로 촬감을 하자고 했을 때 상현이가 살짝 거절하듯이 돌리잖아요. 맞아요. 왜 그랬을까가 조금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이후에 보면은 차차 보면은 어쨌든 상현이는 아직도 상학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같이 안 했으면 좋겠다는 듯이 얘기를 했을까? 그가 불편할 것 같아서 아... 그러한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 본인도 은중이가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다시 또 무언가 서로 끼어있는 상태에서 일을 한다는 게 싫지 않았을까요? 약간은. 은중이가 없었으면 그냥 하자고 했을 수도 있어요. 막 그런 것들을 엄청 고민했을 것 같아. 하지만 결국에는 하자고 하고 그래서 하게 됐다. 본인이 그럼 제가 설득할게요. 까지 갔고. 근데 은중이가 결국 설득을 해내죠. 맞아. 그것부터 이미 또 기분이 나빴어. 그러니까 은중이가 껴있어서 상현이 다 싫은 거야. 얘기하잖아요. 막 너가 PD인 줄 몰랐다고. 내가 밀어내게 될 자리가 너인 줄 몰랐다고. 그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일을 하고 삶을 열심히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인연이 닿아지게 된 게 상현이도 좀 많이 어이가 없지 않았을까? 그쵸. 싶기도 해요. 이걸 설마 막 판을 다 짜놓고 상현이가 계획 세우진 않았을 것 같단 말이죠? 그쵸. 굳이 불편하게 만들진 않았겠죠? 자, 그럼 상현이의 입장은 그런 것 같은데 이 상현이를 제외하고 은중이랑 김상학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영화를 하겠다고 결정한 걸까요? 아무래도 은중이는 자기가 준비하던 작품이니까 얘네가 또 어떻게 망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도 있고 괜히 뺏기는 것 같기도 해서 뺏기지 않으려고 합류를 한 것 같고 상학이는 아무래도 은중이 때문에 하지 않았을까. 맞아요. 은중이를 조금 곤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이게 또 우유부단한 사람들의 향연이야. 저 또 답답해요, 여러분. 자, 상학이는 진짜 그랬던 것 같아요. 초반에 은중이가 같이 하자고 했을 때는 안 하겠다 했죠. 네. 그리고 상현이가 합류하는 것도 알게 되면서 진짜로 안 하겠다라고 잘랐었는데 근데 은중이가 다시 설득을 하니까 너가 곤란한 거지? 하면서 자리에도 나갔다가 그래 그러면 하자라고 하는데 그 사이에 상학이가 뭔가 바뀌었던 게 제가 딱 느낀 게 눈빛이 다르더라고요. 그래 이렇게까지 인연이 날 부르는데 우리를 이렇게 엮어놓는데 그럼 내가 은중이와 다시 한번 좋은 인연으로 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어떠한 증명 같은 거죠. 상현이가 있더라도 문제가 없다라는 걸 증명하고 싶은 개인적인 바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그런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더라도 하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게 영화 자체를. 네, 왜냐하면 되게 설득을 하는데 당신이 쓴 그 콘티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서 우리 영화랑 너무너무 잘 맞을 것 같은데 부디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내 커리어를 인정해주는 건데 안 할 이유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맞아요. 그것도 섞여 있어요. 그런데 그 두 가지 다였던 것 같아요. 일적인 거는 이게 어쨌든 굉장히 잘 하는, 그러니까 유명한 주연 배우랑 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것도 있었고 이 감독이 나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준다. 정말 이 인간관계만 얽히지 않았으면 당연히 결정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상하이가 피곤하다고 하잖아요. 이유가 피곤하다고 하는데 그게 그냥 선의의 거짓말이기도 하지만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피곤하단 말같이 들리기도 했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유로 괜히 내세운 거죠. 근데 은중이는 또 와중에 시키니까 다시 설득을 하고 있어요. 난 맞아. 이것도 웃겼어. 그래서 은중이가 그럼 옛날에 우리의 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정말 일적으로만 해보자는 거구나 라고 받아들인 걸 수도 있고, 상현이한테도 제가 양보하는 거죠. 공동 PD 합시다 하면서 본인이 좀 더 큰 사람인 것처럼 뭔가 일적으로 이거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노력을 하죠. 이게 마치 자신이 30대가 됐기 때문에 좀 더 큰 사람인 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꾹꾹 눌러요. 근데 결국에 이 마음속 저변에는 너무 싫다. 그러니까 분명히 은중이는 전 있었을 것 같아요. 그쵸, 아무래도. 왜 또 이렇게까지 나를 괴롭히나. 약간 이게 뭐 이겨보자라는 감정으로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자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은 너무 싫지 않았을까. 싫죠. 내 거 다 뺏기는 기분이고. 그리고 하필이면 또 이 둘이 엮여 있고 좀 은중이를 가만히 두지를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드디어 준비를 하게 됩니다. 준비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미 일을 하면서 서로의 이런 열등감들, 또 서로 이렇게 숨겨두려고 했던 그 감정들을 자꾸 마주하게 돼요. 일단 첫 번째 사례가 뭐였냐면 한 시퀀스에서 이제 예산안 짜는 것 때문에 상현이랑 은중이랑 회의를 하게 되는데 엄청 깨지죠. 상현이가 너 이 정도 규모 짜봤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는 지금의 기준이 아닌데? 하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은중이가 본인이 친한 다른 선배한테 듣잖아요. 팀원들하고 매우 잘 친해진다고. 우리만 쟤한테 지금 떼떼한 거지. 되게 잘 친하게 지낸다고 무슨 사교계의 여왕이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은중이는 또다시 그 이전에 20대 때 사진 현상하면서 느꼈던 그 감정. 결국 나는 너를 이길 수 없는 걸까? 나도 저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능력, 그게 없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상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은중이도 그 경승주 감독이랑 회의를 하면서 은중이의 생각들을 막 전달을 하는데, 난 사실 좀 귀여웠던 게 은중이가 본인이 지기 싫어서 이미 본인이 맞는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렇게까지 흥분할 일이 아닌데 시나리오 회의를 하면서 엄청 흥분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관객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 뭔가 따박따박 이런 맞는 말들을 하면서 그게 있기에 이 감정을 따라가기에 이러한 설명이 필요한 거야 하는데 상현이는 이거는 먼치킨 이거는 지루해 늘어져 하면서 루즈하니까 빼 하는데 그러면서 아웅다웅 하는데 경승주 감독이 류 PD 말대로 갑시다 라고 딱 정리를 하죠. 객관적으로 들어도 그 상황에서 은중이 말이 맞긴 했어요. 근데 상현이를 이제 긁게 되는 사건이 더 생겨버리는 거죠. 괜히 또 사람들이 은중이를 더 좋아하는 것 같고 은중이가 좀 더 본인보다 잘 지내는 것 같고 또 남의 떡이 커 보이기 시작해요. 상현이한테도. 아무래도 무조건적인 내 편일 줄 알았던 경 감독이 은중이의 편을 조금씩 들어주는 게 짜증났겠죠. 맞아요. 또 내 거 뺏기는 기분도 들고.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상현이는 그걸 항상 원해요. 무조건적인 내 편. 아마 20대 때에도 은중이가 그 모든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도 본인을 떠나지 않고 본인의 편을 들어주길 바랬을 거예요. 그래서 딱 그러잖아요. 감독님은 은중이를 몰라요. 전 한 번도 걔를 이겨본 적이 없어요. 서로 그냥 각각 자신의 이 치부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신경전을 벌이는 게 참 우리의 모습 같죠. 참 모두의 모습 같아요. 은근히 다른 사람과 있으면은 무언가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내가 가장 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니까. 맞아요. 자, 그런데 이 예산안 요러한 사건들 비스무리한 게 쭉쭉쭉 나오다가 이제 로켓 선정을 하러 돌아다녀요, 이들이. 그 로켓 선정을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어떠한 인물이 억압된 감옥 같은 집을 찾는다고 했는데 이제 철거가 되는 아파트 단지를 발견을 하게 되고 그래서 거기까지 보러 가는데 그게 바로 상현이 엄마의 집이죠. 맞아요. 나 이게 이렇게 튀어나올 줄 몰랐어요. 약간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어.
근데 거기에 상하기도 가본 적이 있고 은중이는 당연히 가본 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로케로 선정하고 싶지 않아 하죠. 왜냐하면은 상현이의 어머니는 아파서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여기 로케를 쓰지 맙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상하이가 막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대죠. 여기 뭐 조명이 여긴 안 될 것 같고 아까 거기가 공간이 더 좋고 이러한 판단들을 개인적인 이유로 판단들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은중이도 힘들어 보이니까 그리고 상현이도 힘들어 보이고 또다시 그녀가 안타까워 보이기 시작했거든. 근데 진짜 어떤 마음일까요? 아무래도 상윤이가 신경 쓰였겠죠. 눈치 보게 되고. 근데 본인들도 더 이상 이걸 마주하기 싫었을 것 같아. 그렇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꾸 이 30대에는 도저히 꺼내고 싶지 않은 과거의 그 엉킨 관계들이 자꾸 드러나니까 이게 보기에 마음이 안 좋고 너무 슬펐던 것 같아요. 보는 입장에서. 근데 이제 상현이 같은 경우에는 아니에요. 그냥 여기로 촬영하죠. 미술 감독님도 여기 너무 좋다 하고 하는데 거기에 더 부채질을 하죠. 상현이는 저는 여기서 좀 소름이 돋았어요. 그러니까 좀 놀랐던 게 본인도 이게 힘들 거 아니에요. 본인도 이게 복잡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프고 슬픈 경험을 했을 때 그거를 이겨내고 극복해내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는데 안 그래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여기서 촬영을 하자고 또 얘기를 해요. 이게 너무 독한 거예요, 상현이가. 상현이는 지금 오빠도 죽었고 엄마도 죽었고 그리고 나중에 중간중간 나오지만 아빠는 집안이 망하고 난 다음에 빚쟁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상현이한테 돈을 뺏으러 와요. 과연 상현이는 어떤 사람으로 자란 것 같아요? 저는 상현이는 항상 한결같았다고 생각해요. 어릴 때 상현이를 한번 보면은 되게 제가 생각한 상현이는 좀 남 탓을 많이 하는 친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은중이는 아까란다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분노의 감정과 뭔가 잘못이 생겼을 때 잘 딛고 일어나는 친구였다면 상현이는 그 분노와 그 뭔가 잘못과 그 모든 것들을 좀 남 탓으로 돌리는 느낌이 강한 친구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남 탓으로 돌린 다음에 이 문제를 굳이 티내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자존심이 되게 강하니까 맞아요. 나한테 뭔가 문제가 있고 해도 굳이 그걸 알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는 티를 안 내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 로케 선정할 때도 나한테 이제 아픔이 있는 곳이지만 우리 팀에서는 이 공간을 원하니까 데이를 위해서는 내 감정은 잠깐 뒤로 하고 그곳을 이제 써라 약간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게 아닐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게 아닐까? 그래가지고 결국 그 어릴 때 그 감정에 대해서 잘 다루지 못했던 게 그대로 크면서 좀 더 자존심만 더 세져가지고 그런 식으로 약간 아닌 척, 괜찮은 척 뭔가 그런 사람으로 자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자기 파괴적인 사람이라고 하죠. 상현이 옆에 만약에 20대 때도 그렇고 은중이가 계속 있었다 하더라도 은중이를 자꾸만 힘들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만약에 정말 자신을 사랑해주는 남자친구가 생긴다 하더라도 계속 힘들게 했을 것 같아. 왜냐하면 상현이는 온전한 사랑을 편하게 받는 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파괴적인 인물로 방금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도 그러한 사람으로 자란 것 같은데 이게 여기서 추가로 질문을 하고 싶은 게 네. 이게 당장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본인 안에 있는 모습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나요? 저는 보면서 많이 인정했어요. 두 손으로 마이크를 꼭 쥐는. 인정을 네. 인정을 했어요. 이게 결국 제가 저번 주에도 말했듯이 이게 처음에는 그냥 그렇다가 어느 순간 딱 와닿았던 게 상현이의 모습을 보고서 와닿았던 거거든요. 이 자존심 부리는 이 모습들, 남 탓하는 거, 그게 저의 모습이랑 좀 많이 닮아 있어가지고 나도 저렇게 생각을 했던 친구가 있었고 저렇게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적들이 있었구나라는 걸 딱 느끼니까 이 드라마가 좀 더 와닿았던 거라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네, 두 손으로 마이크를 쥘까요? 네. 여러분 다 두 손으로 네, 앞에 있는 핸드폰을 쥐시던지 두 손을 고이 모아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이런 자기 파괴적인 생각들, 그러한 감정들을 내 안에 가지고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 보세요. 있거든요. 없다고 하면 당신은 인간이 아닙니다. 맞아. 당신은 AI예요. Artificial Intelligence. 근데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있어서 그래서 저도 30대 그리고 40대 넘어가면서의 상현이가 점점 더 이해가 되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이제 다음 구다리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단락은 소제목이 은중과 상악 그리고 상현입니다. 이 삼각구도. 또 나오네요, 또. 이 삼각구도는 벗어날 수가 없죠. 분명히 클로저가 필요하긴 해요. 맞아. 20대 때 서로 거의 아무 말도 안 하고 제대로 된 솔직한 대화 아무것도 안 하고 끝난 관계들이라 엉킬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상학이는 은중이한테 미련이 남은 것 같죠. 그리고 본인은 반가웠다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물론 거기에 매몰차게 난 하나도 안 반가웠는데 라고 말하는 우리의 은중이가 있지만 맞아. 근데 둘이 이제 단둘이 남게 되는 상황이 결국 생겨버려요. 같이 일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은중이도 어떠한 그 추억에 잠기게 되죠. 예전에 상학을 사진 동아리에서 처음 봤던 그 꽂혔던 그 순간들. 그리고 은중이가 줬던 그 뭐라 부르죠? 이거 이름을 까먹었어요. 디렉터스 스코프? 스코프였나? 네. 렌즈 스코프? 뭐 디렉터스 무슨 스코프였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약간 각 보고 하는 렌즈 그걸 간이로 보고 하는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은데 그거를 여전히 상학이가 간직을 하고 있고 로켓 단둘이 남아있고 서로를 멀찍이서 일을 하는 척하지만 자꾸 인식하게 되고 바라보게 되는 이 상황. 내가 만약에 이 상황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 만약에 저였잖아요. 좀 많이 흔들렸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저는 상학이가 물론 잘못을 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물론 제가 너무 상학이를 너무 좋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좋은 사람이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30이 되고 나서 다시 만나고 다시 만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나한테 진심인 모습들을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너무너무 미안하다고도 하고 맞아. 그러지 않았으면 너무 좋았을 것을. 그리고 계속해서 나에게 진심인 그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솔직히 저였으면은 좀 흔들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은중이도 그를 나쁘게 보지는 않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나였다면. 그럼 최종 결정은요? 정말 미쳐버리겠어. 이게 그러니까 드라마 상황 속에서 내가 그대로 흘러간다면 솔직히 고민이 되게 많이 됐을 텐데 만약에 그런 선택들을 안 하고 뭔가 상학이와 나의 관계만 생각하면 저는 솔직히 받아줬을 것 같아요. 근데 상현이가 있잖아요. 상현이가 뭐고 지금 걔가 중요해? 내가 더 중요해. 친구보다 사랑이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우정보단 사랑이 먼저. 우정보다 사랑이 먼저다. 저는 근데 아까래. 자꾸 저희가 연속으로 찍고 있어가지고. 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저는 이미 그 상현이랑 몰래까지는 아니지만 나한테 공유하지 않은 심지어 내가 관련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에 있어서 이미 배신감을 크게 느끼는 편이라 저한테 솔직하지 않았다면은 마음이 아프긴 할 거예요. 그리고 아련하고 따뜻한 감정들은 계속해서 느낄 텐데 결론은 안 사귄다요. 그러니까 결론은 절대 될 게 아니다. 근데 이거를 은중이도 그렇게 느끼지 않았나라고 생각하게 되는 게 물론 둘이 로켓에 남았을 때 마음 아파해요. 그런데 그 차를 몰고 가다가 전동 휠체어가 넘어진 할머니 도와드렸을 때 상학이가 갑자기 약간 남사친 여사친 모먼트도 아니죠. 갑자기 진짜 연애 모먼트로 야 여기에도 묻었다 하고 닦아주려고 하는데 은중이가 그거를 슬래시를 맞아. 강 스파이크로 팍 쳐낸단 말이에요. 맞아요.
약간 제가 다 민망할 정도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그 방어 기제가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음. 상하기가 어떠한 영역까지는 아직까진 괜찮지만 어떠한 영역은 절대 안 된다라는 거를 좀 비유적으로 보여줬던 것 같아서 공감이 확 됐어요. 뭐야 이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들어가! 그래서 상하기도 매우 무안해하죠. 근데 저는 극과였을 것 같아요. 강 스파이크를 쳤을 거다. 네, 그래서 이제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그런데 이제 은중과 상학이 있었다면 이제 상학과 상현이 있죠. 네. 상현이는 이 상황에서 자꾸만 은중이 그리고 상학이가 은중이한테 마음이 있다는 거는 단번에 알아채요. 네. 상학이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현장에서 이제 조명이었나요? 뭐가 넘어지려고 해서 완전 몸을 날려서 또 슈퍼맨급으로 은중이를 구하죠. 그리고 다쳐요. 상학이가 바늘을 꿰맨단 말이에요. 맞아요. 머리가 찢어져가지고 이마가 찢어졌나?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갑자기 자극을 받고 그리고 그 로켓에서 뒤풀이에서 상학이가 그 은중이 좋아하는 다른 남자애랑 신경 좀 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은중이한테 솔직하게 말하죠. 나도 참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못 참겠다. 나 이거 조절이 안 된다. 너한테 다시 마음이 자꾸 간다. 이거를 또 봐요. 그래서 그걸 또 은중이한테 야, 너 여기저기 찝쩍거리지 마. 막 이러면서 진짜. 으름장을 놓고는 고백을 해버려요, 결국. 그죠? 맞아. 근데 상학이는 거절하죠. 내가 너한테 가지고 있었던 건 안타까운 마음뿐이었다. 너도 그냥 내가 지나가도록 생각해라. 그때 그러고 나서 또 상현이가 어떻게 해요? 또 은중이랑 상학이 잘 될 것 같이 보이니까 술 잔뜩 먹은 다음에 진탕 취해가지고 막 은중이한테 제발 선배 만나지 말아줘. 너 착하잖아. 제발 막 이러면서 아주 그 착하다는 말로 약간 가스라이팅하는 것 같은. 너무 역겨운 거예요. 맞아요. 그 순간 상현이가 너무 아니 어쩌라고 내가 착하던 말던 네가 뭔 상관이야. 그러니까. 그 순간 상현이의 진짜 못난 모습이 그냥 다 나왔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은중이가 그러잖아요. 네가 뭐가 불쌍하냐고. 그리고 너는 지금 하는 게 이거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라고. 왜 사랑의 형태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본 적들이 있었죠. 가끔 소유한다는 거를 사랑으로 잘못 착각하고 뭐 이런 얘기도 했었던 것 같은데 상현이의 사랑의 형태는 잘못됐어요. 많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강승주 감독도 그렇고 은중이도 그렇고 병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리고 너가 지금 이게 다 어른이 된 상태인데 은중이랑 상학이 어떻게 되는지까지를 상현이가 이렇게 관여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 맞아요. 팩트 폭행을 해줘요. 근데 이때 진짜 슬픈 말들이 좀 나온다고 생각해요. 넌 다 있잖아. 아줌마 같은 엄마도 있고 이제 내포한 의미는 너를 위해 뛰어들어주는 널 사랑하는 남자도 있고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선배랑 만나지 마라. 너도 나만큼 외로워야 안다. 넌 나의 마음을 모른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상학이가 그 얘기를 한 다음에 은중이가 따로 한번 보자고 해요. 그 상학을 거절합니다. 은중이는. 이 장면도 좀 마음이 아팠죠. 상학이 그러잖아요. 은중아 애쓰지 마. 네 마음 뭔지 다 알겠어. 그러니까 항상 은중이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고 은중이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했던 상학이에요. 아마 이런 상학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상현이가 그 아픈 거를 겪었을 때도 그 마음을 헤아리려는 그 기지가 발휘가 돼서 아마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까라고 조금 제가 이제야 좀 상학이를 좀 이해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거절을 했는데 상현이는 은중을 싸늘하게 대하죠. 개무시하고 회의하는데 말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해요. 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은중이가 상학을 선택하지 않은 거, 상학을 선택? 아니죠. 그러니까 상학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은 거에 대해서 그 결과의 요인 중 하나가 과연 상현이가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PD님은 어떠세요? 전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 동의해요. 상현이가 받아주지 마, 만나지 마라고 해서 안 만난 게 아니라 저라면 흔들렸을 것 같다 그랬잖아요. 계속 흔들렸는데 상현이의 그 말에 좀 정신을 차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현이가 만나지 말라고 해서 만나지 않은 게 아니라 상현이의 말로 인해서 김상학이라는 사람이 나한테 어떤 상처를 줬는지 다시 만나게 되면 또 천상현과 여러 가지 엮여있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금 떠올리고 그 전에 그 상현이랑 얘기하기 전에 그 친한 PD랑 은중이랑 얘기할 때 결국 난 내가 중요한가 봐라는 말을 하잖아요. 결국 나한테 너무 상처가 될 것 같아서 그 상현이의 말이 약간 다시 키포인트? 터닝 포인트가 돼가지고 아 우리는 진짜 안 될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상학이를 안 받아줬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현이를 보고 못난 감정의 실체가 뭔지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은중이도 그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영향을 미쳤는데 자기가 못났다고 생각했던 그 회오리 거기에 다시 빨려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만약에 나한테 정말 상처를 준 남자가 있는데 신뢰에 있어서 근데 그 사람을 다시 만나요. 좋아해서. 근데 그 좋아해서 만나는 동안 과연 내가 그 과거 사건에 있어서 완벽하게 보내버릴 수 있는가? 를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굉장한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할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은중인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어떠한 입장에선 그만큼 상하기를 결국 좋아하지 않았다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진짜 정말로 좋았으면 내가 이거를 한번 이겨내 보겠다 하면서 사귀어 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은중이가 그 대사 결국에 나는 내가 더 중요한가 봐 라고 했을 때 자신이 어떠한 모습으로 그 사람 곁에 남아있을지 보이니까 자꾸 그리고 그 과거 사건이 자기를 괴롭힐 걸 아니까 넘어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상학에 대한 호감이 과거의 것이었구나를 정리했을 것 같아요. 결국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은중이의 다른 태도인 것 같아요. 뭐가 다른 태도냐면 20대 때 그 사건 있고 나서 상현이랑 이제 빠빠이 할 때 휴학까지 하면서 도망가고 상학이랑은 헤어졌을 때 그때는 완전히 혼돈의 카오스 상태. 아무것도 정리가 되지 않아서 도망을 갔던 은중이라면 이번에는 본인이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건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이 난 거죠. 근데 이게 저는 은중이는 그런 면에서 성장을 했다라고 봤어요. 저런 선택을 했던 게.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의 실체가 뭔지를 알고 판단을 했다. 근데 상현이는 전혀 아니죠. 상현이는 정말. 근데 상현이도 자기의 이유가 있어요. 상학이한테 매달리는. 자, 상현이한테 김상학은 어떠한 존재였을까요? 생명의 은인? 또다시 생명의 은인, 자기를 밖으로 꺼내준 따뜻한 사람. 정말 저렇게 따뜻한 사람이 본인은 필요하다. 이런 판단들을 많이 했겠죠. 아, 근데 나 또 여기서 화났던 게 상학이가 또 메시지 남겨놨잖아요. 맞아. 심지어 상현이에게로 시작하는 편지였고 맞아. 길버트 그레이프 얘기를 언급하면서 그 집을 태웠을 때 자기의 과거를 버리고 떠났지만은 스스로를 파괴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떠났다. 길버트 그레이프란 영화 보셨어요? 아니요. 그게 그 조니 뎁이 나와요. 조니 뎁이랑 디카프리오 어렸을 때가 나와요. 근데 디카프리오가 전응하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둘이 가족이고 누나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그러니까 총 4남매죠. 4남매인 가정에 아빠는 자살로 사라지시고 그리고 엄마는 약간 섭식 장애 같은 게 있어서 굉장히 거대한 뚱뚱한 여자, 동네에서 약간 고래라고 놀리는 그러한 집에서 사는 남자가 길버트 그레이프라는 사람이에요. 그 주인공인데 어찌저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엄마가 죽어요.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되게 어려운 환경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엄마가 너무 슈퍼사이즈다 보니까 엄마 장례식을 해야 되는데 엄마가 2층에서 죽거든요. 엄마를 못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꺼내려면 막 크레인을 가져와야 되는데 근데 이 아이들한테 상처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엄마가 치부거든요. 치부이면서 사랑하는 존재예요. 근데 또 그러면 크레인 갖고 오고 엄마 꺼내면서 막 사람들이 어우 저 뚱뚱한 여자 봐, 저 고래 봐 하면서 놀릴 거 아니냐고. 네. 그게 상처인 걸 아니까 그냥 집을 통째로 엄마랑 같이 태워서 화장을 해요. 그래서 불태운 거거든요.
이제 그 불타는 게 상현이한테 그걸 불태우고 난 다음에 더 나은 삶을 가기 위해서 가야 한다. 이러한 또 따뜻한 메시지를 남겨준 건데 상현이가 불타지 말라면서 그딴 말을 왜 남겼는데 안 그랬으면 좋았잖아. 벌써 안 그랬으면 나 불타서 다 없어져 버렸을 텐데. 그러니까 상하기는 그냥 상현이가 자기 파괴적인 선택들을 계속하는 게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영화를 굳이 인용을 한 건데 이제. 근데 거기다 대고 상현이가 말하죠. 선배는 지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난 안 돼요. 난 선배 때문에 산 거니까. 그러니까 나의 앞으로는 선배가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아니 무슨 4살짜리 애기도 아니고. 근데 상하기도 알아요. 이게 상현이가 굉장히 감정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그래서 친절하게 천천히 알려주잖아요. 네가 그냥 잘 살아가길 바랬던 것뿐이야.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널 이성적으로 좋아한 게 아니야. 너의 상황이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너가 지금 나한테 기댈 게 아니라 너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알아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듣지 않죠, 상현이? 듣지 않아요. 나는 은중이처럼 그런 선택 못해요. 나는 진짜 선배밖에 없어요. 뭔가 그런 거에 기대서 자꾸만 나 좀 봐주면 안 돼요 하는데 와 이게 저는 일단 배우가 연기를 매우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이 장면은 대사만 들으면 끔찍해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대사만 들으면 매우 끔찍해요. 이거 막 남자 막 도망가고 싶을 것 같고. 맞아, 진짜 집착의 끝판왕이죠. 대사만 보면. 집착과 어떠한 소유욕과 진짜 미성숙의 끝판왕인데 그게 이 배우의 얼굴을 하고 진짜 솔직히 이 배우의 얼굴을 하고 이 배우의 얼굴로 이걸 얘기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정말로 지금 자기의 인생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고 아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봤는데 솔직히 속마음은 이런 생각했는데 말 다르게 뱉어본 적 있다 없다? 있죠? 있죠. 있습니다. 다시 공손하게 저희 생각을 합시다. 이러한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저는 결국 경승주 감독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상현이한테. 김상학은 너무 건강한 사람이라고 너랑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랬대. 상현이는 저는 건강한 사람 좋아해요 라고 하는데 그 말이 조금 다르게 들렸던 게 상현이는 사실 자기 같은 사람이랑 좀 잘 어울리거든요. 경승주 감독도 약간 자기랑 비슷한 맞아, 과라서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하고 잘 어울려. 좀 이렇게 통하는 부분이 많은데 상현이는 자기가 싫으니까 경 감독도 이성적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랑 다른 김상학을 좋아하게 된 건데 사실 김상학이랑 드라마 내에서도 보면 김상학이랑 은중이랑 결이 같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잖아요. 결국 상현이는 은중이를 좋아하고 은중이와 닮은 김상학을 좋아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상현이는 사랑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애다 보니까 은중이가 주는 사랑은 네가 뭔데 나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네 멋대로 판단을 하고 네 멋대로 배려랍시고 나한테 그래? 라고 아예 배척을 한다면 김상학이 준 사랑은 온전한 나만의 사랑?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사랑이라고 느껴가지고 좀 더 집착을 한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약간 비슷한 인물인데도 약간 다르게 사랑을 받아들인다고 해야 되나? 그런 거에서 좀 상현이의 모습이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뭔지 알 것 같아요. 친구한테서 받을 수 있는 정의 농도와 이성한테서 받을 수 있는 정의 농도는 너무 다르잖아요. 맞아요. 이게 그것까지 엉키다 보니까 정신이 나간 거죠. 고장난 거예요. 네, 맞아요. 결국 그들이 주는 사랑은 비슷한데 그거를 좀 자기 스스로 받아들인 게 너무 다르다 보니까 좀 집착과 애증으로 약간 변질이 됐다 그래야 되나? 그리고 자신이 가장 힘들 때 여튼 다가왔던 건 옛날에는 누군지 몰랐지만 오맹달이었고 김상학이었고 그리고 나서 떠나갔을 때도 결국에는 김상학이 유일하게 메시지를 남겨주었고 은중이는 연락이 안 됐었죠. 맞아요. 계기들이 있어요. 이게 은중이에 대해서 상현이가 항상 기대했던 건 그거였을 거예요. 중학교 때 가출을 했을 때 삥 뜯긴 채로 다리 밑에 있었던 나를 찾아와줬던 그 은중이. 그걸 계속해서 바랬던 것 같아요. 근데 친구 관계가 그렇게 일방향적이면 당연히 상대가 지치죠. 근데 그거를 이제 넘어설 수 있는 게 이성과의 사랑이라고 생각한 거겠죠. 왜냐하면 김상학과 은중이의 관계를 계속해서 바라봐 왔으니까. 안타까워요.
상현이도 진짜 안타깝고 진짜 누구에게나 있을 법한 모습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숨기죠. 맞아요. 그걸. 없는 척하고 아니면 은중이처럼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이겨내려고 하고. 네, 그럼 이제 넘어가서 소제목은 갑질 사건입니다. 갑질 사건이 벌어져요. 이 둘이 계속 영화를 이들이 만들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 굿맨에 이제 좀 되게 재수없는 주연 배우 하나가 있는데 이승재. 부. 이 사람이 이제 다투다가 스텝을 때리는 사건이 벌어져요. 맞아요. 꼬마 PD를 때리죠. 근데 이거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걸 때리고 나서 나 안 찍어 하고 가버린단 말이에요. 진짜 미친놈 같아요. 지가 잘못해놓고. 그러니까 그리고 충분히 있을 법한 실수인데 그걸 갖다가 사람을 그렇게 때리고. 그래서 이거를 두고 이제 신경전을 펼치는데 이제 중간에 끼었던 김상학이 사과를 해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결국에는 상현이가 승재야 잘못했어. 진작에 사과했어야 되는데 미안해 하면서 이제 이승재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그래서 사건이 마무리가 돼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상현이는 맨 처음에는 그 꼬마 PD가 그냥 오히려 사과를 해야 된다. 주연 배우니까 주연 배우 없으면 다 안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스태프들이 상당히 오해를 하죠. 이 상황을. 그래서 보이콧을 하는데 천상현이 그만둬야 우린 찍겠다라는 식으로. 근데 결국 천상현은 자기가 무릎 꿇었다는 그 사실을 얘기 안 하고 그럼 내가 그만두면 되면 나 갈게요 하고 나가버려요. 와, 이 과정에서 이제 은중이도 해결을 하려고 하죠. 이승재가 애초부터 좀 진짜 갑질을 너무 많이 한 배우니까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된다. 콜타임에도 늦고 하는데 상현이는 아니다. 하는데 결국에는 상현이가 무릎 꿇음으로써 은중이가 그러잖아요. 넌 얘한테 더 마음대로 활개칠 빌미를 준 거라고. 그리고 어떻게 무릎을 그렇게 꿇을 수가 있냐고. 맞아. 그렇게 쉽게 버릴 수가 있냐고. 너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관두면서 무릎 꿇었다는 얘기 안 하는 것도 보면은 네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얘기를 던지는데 상현이가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은중이는 이제 상현이가 진짜로 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굿맨 마무리를 잘 하려고 하고. 근데 상현이는 자기만의 어떠한 계획들을 또 세우면서 바빠요. 이제 시퀀스들이 이렇게 쭉 가는데 저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뭐 각각 둘이 일에 있어서도 좀 다르게 대하는데도 근데 일을 대하는 태도가 곧 자신을 대하는 태도다 라는 것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은중이도 그렇고 상현이도 그렇고 또 서로에게는 솔직하게 말 못한 이런 대화들을 하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은중이가 그 여자 PD 선배랑 대화를 해요. 근데 그때 말을 하는 게 그 PD 선배는 오히려 상현이가 쫓겨났으니까 처음이랑 똑같은 거 아니야? 네가 좋은 거 아니야? 하는데 이게 좋은가?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가 된 건가? 하는데 나는 상현이가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도대체 왜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옛날엔 안 그랬다. 그러니까 옛날 언제 하면서 옛날 하면서 이 류은중이 엄청난 아련한 눈빛으로 잠시 빠지거든요. 그러면서 몰라 너무 복잡해 하면서 딱 넘어가는데 은중이는 상현이가 안 떠나갔으면 했던 마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본인이 좋아했던 친구이기도 했고 그리고 너무나도 빛나는 아이이기 때문에 분명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자꾸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 은중이가 옛날이라고 하면서 그 아련한 눈빛으로 빠졌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계속해서 이 관계들이 이어지면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옛날을 추억해요. 저는 이게 자주 있는 일인 것 같아요. 모두에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왜 사랑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절친과 친해지거나 그런 계기가 생겼을 때 그 순간을 굉장히 기억을 많이 하거든요. 저도 절친들하고 만났을 때 야, 너 처음 만났을 때 나한테 이랬잖아 하면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계속 장난삼아 대화를 그걸 써요. 그럼 안 그랬는데? 뭐 이러면서 놀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첫 만남의 기억이 처음으로 서로에게 뭐 마음을 열었던지 친해진 기억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가 후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그냥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데 이런 마음들을 은중이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반대로 상현이는
경수주 감독이랑 대화를 할 때 상현이가 이제 일을 벌리죠. 일을 벌리려고 아예 말을 해요. 감독님 내가 돈 진짜 잘 벌 거예요. 그리고 나 김상학 이제 완전히 끊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 진짜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진짜 뭐든지 할 수 있죠 하면서 강승준 또 맞장구를 쳐줘요. 그럼 천상현은 뭐든지 할 수 있지. 이게 상현이랑 은중이의 관계를 대하는 차이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은중이는 그냥 상현이랑 잘 지내고 싶고 상현이는 아직 은중이에 대한 응어리가 굉장히 풀리지 않았다. 심지어 지금 상황도 이렇게 돼서 관둬 버렸으니까 이 뒤에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올 것이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PD님은 여기 어땠어요? 이 갑질 사건. 상현이가 결국 그 무릎 꿇은 거 하나 밝히지 않고 그 회사를 그만두잖아요. 그 자존심이 조금 이해는 안 됐다가 나도 그런 적이 있구나 싶어서 약간 상현이가 조금 불쌍해 보이기도 했어요. 이게 누군가가 잘못을 해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뭐 그걸로 인해서 결과가 안 좋게 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야 뭐 많기는 한데 그러면은 그 이후에 누군가의 호의가 들어왔을 때 그걸 고지고대로 좀 받아들이고 그럴 줄도 알아야 되는데 내 자존심에 아니 됐어 필요 없어 그거 받아주면 왠지 내가 지는 것 같은 기분이야 라는 느낌으로 자존심 부리느라 상현이는 결국 그거를 회사를 그냥 그만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결국 그게 사실 자기한테 좀 안 좋은 쪽이 되는 거긴 하거든요. 그죠. 왜냐면 누군가가 마음을 써줘서 그게 나한테 좋은 일이 될 건데 굳이 그거를 거절한다는 건 되게 쓸데없는 자존심처럼 보일 수도 있다. 저도 그런 적이 있긴 있어서 이해는 되지만 그렇게 자존심 부리고 난 뒤에 사실 남는 게 아무것도 없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 은중이가 그 전곡을 찌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자존심 부려서 남는 게 뭐냐고. 저는 그 말에 상현이가 더 자극을 받아서 그 자극으로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 남는 게 없어? 나 남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보여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이후의 일들을 준비한 것 같고 은중이의 진심은 이제 상현이의 진심을 알고 싶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좀 다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속 자존심 부리느라 자기를 자꾸 감추는 상현이의 진심만 말해준다면 내가 뭐든지 다 이해해줄 수 있을 텐데 약간 그런 식으로 느껴졌다라고 네,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은중이는 이때 상처의 농도가 좀 더 짙어지는 것 같죠. 짙어지고 상현이는 미침의 농도가 짙어지죠. 그쵸. 이 미침이라는 게 주체할 수 없는 그게 굉장히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소제목 영화사 제비입니다. 자, 영화사 제비를 차려요. 상현이 맨날 그러잖아요. 자기소개하면서 제비야. 난 날라리야. 내 이름의 연자는 제비 연자야 이러면서 날라리야. 그 얘기를 자꾸 하는데 결국엔 제비라고 이름을 지어요. 본인의 이름을 딴 영화사를 차려버리고 그러면서 은중이 원래 그 주동양 감독이랑 함께 준비했던 작품 중 하나를 아예 훔쳐가 버리고 그래서 정말 둘이 거의 주먹 다짐을 해야 될 수준인데 그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갈등이 최고조가 됩니다. 그래서 은중은 이제 이 과정에서 아까 상처가 자꾸 깊어지는 게 은중이는 자꾸 회복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는데 상현이와의 관계를 엉킨 게 너무 많으니까 이해를 하고 싶어서 근데 또다시 상처를 받고 본인이 신뢰하고 함께 작업을 해왔던 어떠한 전우라고 느끼는 동지라고 느끼는 감독마저 돈 앞에서 결국 다른 선택을 해버리는 그런 걸로 또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상현이는 완전히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은 맞아. 너무 여왕의 태도. 네. 진짜 처음으로 은중이를 제대로 한 방 먹인 것 같아서 기뻐하죠. 맞아요. 근데 이걸 이겼다라는 정도의 감정으로 표현하잖아요. 거의. 그러면서 그 신뢰관계들 다 부셔버리면서 나는 네가 멀쩡한 게 싫어. 네가 망가졌으면 좋겠어. 나처럼. 너도 내 입장이 돼보면 날 이해할 텐데 넌 결코 이해하려 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네가 내 입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내가 다 이해시켜줄게 이렇게 뺏어가면서 좀 무서웠어. 그래서 그런 느낌인 것 같았고 근데 은중이가 상현이가
좀 더 비참하게 몰아가죠. 막 해지 합의서 같은 거 내밀면서. 근데 그걸 찢어요, 은중이는.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가 생각한 모든 가치관과 지금 어긋나거든요. 주동현 감독도 돈 때문에 그걸 선택한 건데 본인마저도 돈 때문에 이게 돈의 문제인가?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그리고 나는 상현이가 정말 잘못했다는 걸 이번에는 꼭 짚고 넘어가야겠다. 넌 평생 도둑년으로 남아. 이런 거 한다고 되지 않아. 하면서 딱 말하죠. 누가 끝내 널 받아주겠냐고. 그것도 참 정당한 말이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상현이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죠. 맞아. 그냥 이겼다는 기분만. 그 승리의 기분. 그러면서 경승주 감독한테도 너무너무 기쁘다고. 지금 내 기분이 어떤지 모를 거라고. 맞아. 이 상현이의 모습 여러분 익숙하시죠? 이게 왜 익숙하냐고 묻냐면 있잖아요. 내가 좀 못난 방식으로 내가 싫어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기고 싶었던 사람을 이겼을 때 합리화의 과정에 들어가고 나는 매우 정당하게 내 능력으로 이 모든 걸 해냈어. 난 너무나 멋져. 뿜뿜 이 상황. 근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알죠. 그게 굉장히 남을 해하면서까지 남을 어떠한 코너로 몰아가면서까지 그러한 이득을 챙기게 되면 그게 결국엔 시간이 돌아서 나를 다시 물어요. 그 감정이. 근데 일단 지금의 상현이는 나는 내가 하나도 아깝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한 기준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걸 이미 포기했거든요. 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좀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 상현이는 왜 은중이의 작품을 결국엔 훔쳐간 것일까요? 이게 열등감 때문이었던 걸까요? 상현이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가 다 뺏어가 놓고 왜 피해자인 척 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단순히 은중이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내가 뺏어간 게 뭐가 있지? 뭐 상학 선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가? 근데 상학 선배랑은 내가 먼저 만난 건데 내가 대체 왜 그걸 뺏었다고 생각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고 느끼는데 은중이 입장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상현이가 계속 사랑했던 사람들의 애정도 은중이가 다 받았고 뭔가 내가 얻지 못한 것들, 내가 능력으로도 갖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은중이는 이미 운 좋게 태어나서 다 갖고 있고 근데 또 상현이는 또 남 탓을 하기를 잘하는 애다 보니까 네가 있기에 너가 다 뺏어갔기에 내가 나한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라고 생각을 했기에 그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걸 한번 해보자 해서 작품을 뺏어온 게 아닐까. 어려요. 어리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데 근데 이해가 돼요. 약 30대의 어른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좀 20대 했던 판단들을 하는 것 같은. 근데 진짜 솔직히 주변에서 당장 보지 못했을 뿐이지 이러한 현실이 있을 것 같아요, 전. 진짜로 이런 어른들이 있을 것 같고 세상은 다양한 곳이기 때문에 맞아요. 정말 다양한 곳이기 때문에 이 열등감이란 걸 어떻게 해결해보면 좋을지 지금 잠깐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 적어보셔도 좋고요. 열등감이란 게 좀 침묵 속에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런 불 같은 거거든요. 저는 그것도 좀 웃겼어요. 그 합의서를 주고 나서 은중이가 찢으니까 상현이가 자존심 부려봤자 남는 거 하나 없어. 그냥 받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전에 은중이가 상현이한테 한 말이잖아요. 그게. 와 저거를 저 와중에 고지고대로 돌려주네. 쟤도 참 진짜 유치하다. 약간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웃겼어요. 그건. 근데 이게 이해해줘야 되는 게 사람이 이해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공감하죠. 공감을 해야 되는 게 사람이 이러한 감정에 한번 빠지게 되면 헤어나오기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고 거의 막 스스로를 때려가면서까지라도 이거를 벗어나고 싶어 할 텐데 근데 벗어나기 쉽지 않죠. 이걸 건강하게 헤쳐나가는 방법이 정말 없어요. 그래서 시간이 해결해 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내가 하는 선택들을 잘 고민해봐야 되는 게 이러한 선택 하나하나가 나중에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아도 되돌릴 수가 없어요. 내가 이번만 이렇게 하면은 다음번엔 내가 이렇게 안 할 자신이 있어. 이게 합리화죠. 이 굴레에 결국 상현이는 빠져버린 거예요. 진짜
무한 굴레에 빠져버린 거야. 그 닥터 스트레인지의 도르마무에 빠져버린 것 같은 우리의 상현이의 선택. 참 마음이 아프면서도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자, 이제 현재 시점으로 돌아오는 얘기를 할 거예요. 이게 40대 은중과 상현이고 일단 상현이는 죽을 병에 걸렸죠. 암 환자이고 그래서 안락사, 조력 사망을 선택을 해요. 네. 그러면서 이제 백상예술대상에서 저희 초반에 봤던 은중이 언급하고 그러면서 은중이한테 갑자기 나오라 해서는 조력 사망을 하기로 결정했어. 그래서 그 센터에 같이 가줘. 너가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 마지막을. 그리고 은중이 계속해서 거절을 해요. 앞에 이 모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거절을 해왔다를 과거랑 교차하면서 보여줬던 것 같거든요. 근데 또 그러면서 상현이가 자기 아픈 모습 보여주겠다고 쳐들어와서는 은중이가 쓰고 있던 글을 보죠. 은중이가 쓰고 있던 글을 보는데 그게 바로 은중이와 상현이의 이야기였고 사실 초반에 완전 그 1화부터 이거에 대해서 은중이가 글을 쓰고 있었고 PD가 이거를 만들자 작품으로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까지의 모든 흐름이 어떻게 보면 은중이의 입장에서 썼던 은중과 상현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를 본 상현이 억울하다. 이거 네 입장의 이야기잖아. 내가 쓴 것도 있는데 내가 보여줄게 하는데 됐어 하면서 나가 하면서 쫓아내죠. 네. 은중이는 또 이렇게 해서 마음이 참 복잡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상현이가 이제 진단서랑 자기가 쓴 글을 은중이한테 주면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죠. 막 현관 앞에서 무릎 꿇고 있고. 은중이가 그때는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몰아내는데 그때 이제 상현이가 얘기를 하잖아요. 또 넌 살아있잖아. 넌 살아있는 사람이잖아. 내가 죽은 엄마랑 죽은 오빠한테 못했던 말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 너무 이기적이게 생각하고 잘못 생각했다는 거를 말 못했다는 걸 미안하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너한테 할 수 있으니까 나 너한테 사과를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은중이가 그러죠. 어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 작품 훔쳐가서 굉장히 큰 영화사의 대표가 돼요. 근데 네 영화 500만하고 1000만하고 막 그렇게 화려하게 그렇게 살 동안에는 나한테 안 미안했어? 근데 너무 늦었지. 너 지금 아프다고 지금 이 상황에 와서 갑자기 회개하듯이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은중이 입장에서 좀 어이가 없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과를 하려면 그때 했어야지. 적어도 내가 욕을 할 수 있을 때 아프기 전에.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지금 아무 질책을 못하는 입장이라는 거 아니까 너 유리하게 온 거 아니야? 라고 따지는데 상현이가 그러잖아요. 진짜 그냥 좋아하기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그래서 내가 미워해서 미안해. 이런 말을 남겨요. 자, 상현이는 진짜 또 복잡한 말들을 막 하면서 나타나는데 은중이 왜 찾아왔을까요? 이게 진짜 죽기 직전에 회개를 하기 위함이었을까요? 어떠한 생각들로 드디어 찾아오게 됐을까요? 나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항상 상현이는 은중이한테 뭔가를 부탁하거나 뭔가 얘기하려고 할 때 엄마 얘기를 꺼냈잖아요. 약점 삼아서. 이제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은중이가 보기에도 그렇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렇고 잘 나가는 제작사 대표가 돼서 화려하게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어라고 생각하겠지만 상현이 스스로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아무 의미 없었던 것 같아요. 상현이한테는 그게. 그래서 다시 은중이랑 잘 지내고 싶고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다시 나도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고 하지만 어떻게 이제 더 이상 찾아갈 빌미가 없으니까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가 내가 이제 아프네? 내가 죽는다고 하네? 그럼 이걸 빌미로 어떻게든 은중이한테 다시 사과하고 싶고 꺼내보고 싶다 해서 그걸 빌미로 좀 찾아온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상현이가 항상 마음속에서는 은중이를 좋아했다. 근데 본인이 주체가 안 돼서 미운 상황들을 만들었고 그게 미운 상황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는데 제비를 차리고 나서 그 떠난 시간 동안 그때 알아차린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은중이 말대로 돈 엄청 많이 벌고 막 건물 있고 그렇잖아요. 네. 너무
누구나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마 은중이한테 내가 다시 갈 염치가 있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진짜 빌미 삼아서 간 거긴 한데 어떠한 계기가 생긴 거죠. 근데 저는 이거를 이제 조력사망이랑 키워드랑 같이 엮었다는 게 스스로 생을 마감하겠다라고 아예 판단을 해버린 거잖아요. 되게 상연히 다운 선택이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스스로를 안 그래도 끝내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었을 것 같고 그 우울감이 굉장히 큰 인물이었는데 결국엔 이렇게 계기가 생겨버렸으니 그런데 내가 가기 전에 최소한의 인간적인 모습으로라도 은중이한테 사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과를 했는데 이제 은중이가 받아주질 않잖아요. 그렇죠. 뭐 나중에 가서는 뭐 안 오고 싶으면 안 와도 돼. 뭐 그런 태도도 있지만 사실 상현이는 항상 은중이를 찾았던 것 같아요. 가족의 가장 가까운 형태 중 하나가 남아있는 게 은중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니까. 그걸 은중이랑 떨어져 있던 시간 동안 많은 정리를 했을 거고 빌미 삼아이긴 했지만 드디어 용기를 좀 냈다. 솔직하게 말할 용기를 좀 냈다. 근데 은중이가 받아들이기에는 좀 낯짝이 두껍죠. 두껍다 못해 그냥 뻔뻔 그 자체죠. 너무 뻔뻔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상현이가 진짜로 진심인 듯한 행동들을 하잖아요. 네. 아예 언론을 통해서 본인이 대박을 쳤던 그 첫 작품인 훔쳤던 작품인 파랑의 기원이 훔쳤다라는 걸 아예 언론을 통해 밝혔고 이게 나의 이런 해결해야 되는 숙제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은중이가 상현이가 쓴 나의 생애라는 글을 읽게 돼요. 그게 조력 사망하기 전에 쓰는 건가 봐요.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는. 왜냐하면 그 클리닉 봉투에 들어있었고 그 안에 보면 나의 생애라는 한글 페이지가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 직전에 넘겼던 게 영어로 그걸 번역해 놓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돌아봐라 라는 식으로 제출을 하거나 공유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상현이가 얘기를 하죠. 모두가 은중이를 좋아했다. 사실은 나도 그랬다. 좋아하기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미웠다. 내가 가진 걸로는 엄마를 기쁘게 할 수 없었으므로 오빠를 웃게 할 수 없었으므로 그런데도 너밖에는 없었으므로 마음이 너무 아팠어. 결국 상현이는 은중이를 매우 좋아했고 좋은 친구로 남고 싶었는데 본인 생각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게 이렇게 후회로 되돌아올 줄 몰랐겠죠. 그리고 애초에 엄청 예민한 아이였던 것 같아요. 예민하고 섬세한 아이였는데 그래서 그 감정들을 일반적으로는 모두가 숨길 법한 걸 해결을 못하고 그걸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어야 됐는데 없었죠. 이런 게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상현이가 덧붙이잖아요. 내가 너처럼은 할 수 없어서 내가 아낌없이 줄 줄도 받을 줄도 몰라서 그래서 너를 좋아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나는 힘이 들었다. 그래서 파괴했다. 너를 파괴하고 싶어서 나를 파괴하고 싶어서 이 우울감이 얼마나 공감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공감이 되긴 했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이 장면에 이 상현이의 글을 전문으로 다 이제 나레이션으로 나오니까 한번 상현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하면 이 장면을 다시 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이 상현이란 캐릭터가 단순히 뭐 분노 조절 장애가 있고 막 우리가 막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똑같이 느낀 외로움을 설명해주는 인물이고 우리의 외로움으로 인한 비참함을 설명해주는 인물이라서 반드시 이 장면은 꼭 다시 보기를 제가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이러고 나서 은중이가 결국 상현이를 받아주잖아요. 그래, 스위스로 같이 가자. 왜 받아줬을까요? 이 글을 읽었기 때문에? 아니면 뭐 어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 글을 통해서 받아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은중이는 상현이의 진심이 알고 싶었고
그 진심을 알 수만 있다면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안 거잖아요. 그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왔는지 나에 대해서 그리고 오빠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맞아. 그렇다 보니 그제서야 실마리가 좀 풀린 것 같았을 것 같아요. 비록 그렇다고 이제 타자가 보기에는 아니 근데 네 작품도 뺏어가고 자꾸 너를 괴롭히고 못되게 굴었는데도 어떻게 받아줄 수가 있어 라고 하지만 은중이라면 받아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은중이라는 사람이니까. 이런 거 보면 왜 영화에서 맨날 도박하는 아들이 있는데 어머니는 끝까지 그 아들 챙겨주려고 하고 막 그런 상황들 있잖아요. 그럴 때 아 진짜 아들 한심하다. 엄마가 불쌍하다. 막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끌림의 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방금 얘기한 건 가족의 관계이지만 은중이와 상현이는 어렸을 때부터 그 끌림의 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은중이가 뭐 편지를 읽기도 하고, 편지가 아니죠. 상현이의 글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엄마도 심지어 얘기하잖아요. 웬만하면 풀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전에 상현이가 제비를 차리기 직전에 지 입으로 나쁜 년이라고 하면서 안아달라고 하더라. 그래서 엄마 안아줬어? 그래서 화내는데 안아줬다 하죠. 그러면서 은중이가 엄마한테 얘기하잖아요. 너 걔 왜 그렇게 미워해? 하니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난 싫어하는 거야 라고 정정을 해요. 달라. 내가 싫어하는 건 이제 생각이 안 나서 좋은 거고 미워하는 건 생각이 나서 힘든 거야. 그러니까 아예 싫어하면 생각을 안 했을 텐데 자꾸 그 글을 이미 썼다는 것부터 은중이는 상현을 계속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통했던 마음은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상현이한테도 은중이밖에 없었다라는 말, 사실상. 그리고 나도 널 참 좋아하고 싶었는데 실제로 그게 좋아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싫어하지 않는다. 난 널 좋아한다. 그러니까 애증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은중이도 애증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거를 통해서 깨닫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으로 스위스에 가준다면은 그게 나여야 한다라는 것도 은중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는 좀 은중이가 솔직하게 선택을 한 것 같았어요. 여긴 저는 이해됐어요. 은중이가 착한 사람인 척 하려 한 게 아니라 본인도 이 복잡한 거를 해결해야 될 게 지금 너무 많은데 특히나 조력 사망을 하러 가겠다는 사람이 눈앞에 있으니까 그걸 둘째 치고 정말로 우선순위가 뭔지 정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 그래서 둘이 함께 스위스로 갑니다. 스위스 너무 이쁘죠? 맞아요. 도대체 그렇게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죽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일지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둘이 서로의 마음을 깔끔하게 깨닫게 돼요. 난 사실 너 좋아해 이런 말이 아니라 너한테 이런 게 고마웠어. 나도 너한테 이런 게 고마웠어. 그 대화를 드디어 해요. 진짜 너무 안타깝죠. 진작에 했으면 좋았을 대화인데 결국 죽기 직전에 할 수 있게 된 이 대화. 이게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이 대화가 뭐였냐면 은중이가 이건 진짜 다 너 덕분이다. 나 사실 어릴 때 책 읽기 시작한 것도 뭐 영화 보게 된 것도 다 생각해보니 내가 너를 닮고 싶어서 따라한 그런 일들이었는데 그게 은중이의 직업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그걸 거친 다음에 드디어 드라마 작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진짜 이것도 다 네 덕분이야. 이게 좀 꼬우는 듯 하지만 솔직한 말들이었어요. 근데 상현이도 내가 삐뚤어진 것도 너 때문이야. 진짜 그러면서 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나한테 친구는 너 하나뿐인데 내가 왜 잃어버렸을까 너를 하면서 진심으로 후회하는 말들, 안타까운 말들을 해요. 그리고 저는 상현이 이 마지막 말이 중요했던 게 엄마가 엄청 좋아할 것 같아. 내가 너랑 이렇게 있다는 거. 이때 이제 은중이도 울음이 나오죠. 엄마가 나를 안아주겠지? 그럼. 그러니까 이 상현이는 엄마의 인정,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었던 인물일 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간절하고 자꾸 안 이뤄지니까 더 간절해져서 그러한 행동들을 자꾸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은중이가 드디어 좀 이해를 하게 되는 그러면서 그 당일날 상현이가 열쇠를 주면서 내 다이어리를 네가 써라. 너의 작품에 이제 써라. 라고 아예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네가 그거를 맞았으면 난 이야기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거니까 하면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 인사는 여기까지 하자. 고마웠어 너무 하는데 은중이가 또 같이 가달라고 해. 반대로 말하지 말고 하면서 내가 같이 갔으면 좋겠지 해서 그 상현이의 네가 드디어 나를 받아주는구나. 그거를 완벽하게 이행을 해요. 그래서 상현이는 정말 이루고 싶었던 이런 감정의 응어리를 이룬 채로 죽게 되는 그러한 엔딩으로 간 것 같거든요. 은중이가 그러죠. 그래서 상현이가 밸브를 열었다. 아무런 망설임도 주저함도 없이. 왜 주저함도 없이 열 수 있었을까요? 염세적이라서? 그냥 참 상현이 다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이요?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가 이제 원했던 걸 다 이루기도 했고 그 선택은 결국 상현이가 한 선택이니까 내 선택이 있어 난 후회 없어 라는 느낌? 나는 이제 진짜로 갈 수 있어가 된 거죠. 그러니까 상현이가 사실 이미 조력 사망을 결정한 다음에도 만약에 은중이가 받아주지 않았더라면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마지막을 맞이했을지 고민을 많이 하게 돼요. 하지만 은중이가 받아 주었기 때문에 상현이도 은중이가 받아준 마음을 고마워했기 때문에 드디어 결말이 난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은중이의 그 마지막 나레이션이 나오죠. 오랜 시간 걸렸다. 네, 저희가 지금 이거 리뷰하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너의 사진을 나의 책상 위에 놓을 수 있을 때까지, 너에게 인사할 수 있을 때까지 안녕, 사랑하고 미워했던 나의 친구 천상현. 그러면서 막 바다 장면도 나오고 책상에 사진도 나오고 그래요. 근데 그 사진이 어렸을 때 뭐 건강하던 사진이 아니라 스위스에서 정말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때 사진이 딱 나오고 그렇게 해서 이 드라마가 끝납니다. 이 나레이션 끝으로 끝나요. 자, 여러분 끝났어요. 이 엔딩이 이해 가세요? 엔딩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희가 어쨌든 이 조력 사망이란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네. 미 비포 유라는 영화로. 그때는 사실 조력 사망을 이렇게 상세하게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뭐 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다면은 인정하고 이해해 줄 수 있어라고 저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 과정을 되게 상세하게 그리잖아요. 이 드라마에서는 너무 아프더라고요. 너무 슬프고 너무 마음 아프고 못 볼 것 같아서 그때와 의견이 좀 달라졌는데 그래서 그 슬픈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쭉 가다가 마지막에 그 나레이션과 함께 나온 장면들은 조금 아쉬웠다? 개인적으로. 뭔가 감정을 팡 터트린 다음에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장면들이 저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바라보면 전 이해가 됐던 게 은중이는 상현이한테서 뭘 원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은중이는 상현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기를 계속 기다렸던 것 같아요. 솔직한 이야기. 본인이 이래서 불쌍하고 저래서 불쌍하고 아니라 나 사실 이때 이렇게 느껴서 질투했어. 그래서 짜증이 났고 뭐 이렇게 했어. 약간 이런 말들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은중이가 드디어 마지막에 이제 상현이의 일기장까지 받아가면서 읽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나레이션 장면들이 흘렀던 것 같기도 했어요. 그리고 어떤 의미로 보면은 15화에 걸친 이 대장정이 마치 은중과 상현이라는 글을 이 캐릭터인 은중이 써서 드라마를 실제로 이렇게 만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결론가 그 드라마 속 이야기로 마무리 지어준 게 아닌가. 그래서 현 시점에 은중이의 나레이션으로 끝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 들었는데 저는 울 수밖에 없었던 게 이 마지막에서 드디어 울었어요. 제가 이 드라마 재미없다고 했었잖아요. 처음에. 네. 그리고 따라가기 힘들 때도 있었고 너무 아플 때도 많았는데 맨 마지막 장면에서 오히려 죽음의 무게를 너무 과하게 밀어붙이지 않아서 좋았다? 그게 이 드라마의 흐름과 가장 맞지 않는가? 왜냐하면 일상적인 감정들을 많이 설명했어야 됐는데 그거를 설명하려면은 여기서 막 음악을 막 집어넣고 막 클로즈업으로 막 이렇게 하고 그것보다는
조금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장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줘서 좀 끝까지 버텼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아, 안 그랬으면 못 버텼을 것 같다. 그래서 역시나 이 강약 조절이 정말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15화가 걸친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를 한번 봤습니다. 공감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감정을 굉장히 크게 풀어놨기 때문에 마냥 모든 15화를 즐거워하면서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이대 맥락별로 한번 나눠보면서 따라가 봤는데 계속해서 한 번씩 생각은 날 것 같아요. 정확히 뭐가 생각이 나냐면 이러한 열등감, 자격지심, 그리고 그거에 따른 우리의 선택에 의한 결과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좀 더 잘 생각해 봐야 되는지. 그런 의미에서 자, 오늘의 로그라인을 한번 써볼까요? 네. 네. 저의 오늘 로그라인 명은 너는 참 좋겠다 로 할게요. 이게 항상 오프닝마다 나오는 그 대사잖아요. 이게 은중이가 맨 처음에 상현이네 집인지도 몰랐을 때 그 멋진 신축 아파트에 들어가서 옷장에 붙여놓은 스티커에 적혀있는 대사인데 이 말이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은중이랑 상현이처럼 누군가한테 자격지심을 느낄 때도 많았고 그 자존심도 너무 강해서 차마 부럽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깎아내린 적도 있고 상처를 준 말을 한 적도 있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조금 상처를 많이 줬던 것 같은데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말인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비꼬는 말이 아니라 너의 그 좋은 점들, 장점들이 있어서 난 너무 부러워. 나한테 없는 면들이 너가 갖고 있는 나한테 없는 면들이 참 부럽고 그래서 너는 참 좋겠다. 라고 조금 진심으로 한 번이라도 얘기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대사를 로그라인 명으로 정하고 싶어요. 그냥 편안하게 멋지면 멋지다. 예쁘면 예쁘다. 뭘 잘했으면 잘했다. 대단하다면 대단하다라고 말을 하면 되는데 멈칫하게 되죠. 맞아요. 그리고 그 멈칫을 하고 다른 말을 꾸며내는 순간 그게 좀 칼날이 돼요. 칼날이 돼서 내 안에서 자꾸 누군가의 등을 찌를 것처럼 도사리고 있거든요. 그깟 자존심이 뭐라고. 이게 정말 자존심이란 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는 로그라인인 것 같아요. 저의 오늘의 로그라인 명은 같이 있을 때 내 모습이 좋아야 그 사람도 좋지. 좀 연장선이고 많이 연관되어 있는 말이기도 한데 인간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 연애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친구와 함께하는 내 모습이 나답고 나에게 솔직하고 즐겁고 행복해야 이제 같이 있는 사람도 좋잖아요. 내가 친구를 만날 때마다 막 슬퍼하고 상담하고 뭐 문제가 항상 있다라고 얘기하고 그 굴레에 빠지는 게 좀 일방적인 관계로 가는 거거든요. 친구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쓰는 근데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우리가 좀 건강한 생각들 그리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부러움, 질투를 어떻게 핸들링을 하면서 자라나가야 되는지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저의 오늘의 로그라인은 같이 있을 때 내 모습이 좋아야 그 사람도 좋지. 이 괴리감을 여러분들이 내 모습이 좋아지지 않는 그 괴리감을 느끼지 않기를 바라요. 저도 항상 그런 거는 느끼게 되면 극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응원합니다. 모두를.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이 넷플릭스 시리즈를 마무리해봤는데 와 정말 너무 복잡하면서 미묘해서 저희가 최대한 압축적으로 해봤어요. 근데 이 드라마를 보실 수 있다면 꼭 보시길 추천해드리고요. 그리고 정말 많은 해석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드라마라서 각자의 의견들도 너무 소중하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은중이의 100% 공감, 나는 상현이의 100% 공감, 뭐 아니면 나는 상하기의 100% 공감, 뭐 반반 이런 의견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또 보고 싶은 영화 있으시면은 언제나 공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음 거를 공유를 해드릴 거니까 미리 보고 만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화와 함께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삽시다.